안녕하십니까. 우리 경제의 큰 그림을 짚어보는 주간 전망대 한상환입니다. 작년 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올해 우리 코스피 1900이 하단이고 상단은 2100, 2200, 2300 이렇게 갈 거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좋은 한 해를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 시작하자마자부터 코스피가 1800대까지 내려갔다가 왔습니다. 우리 외환시장도 올해 내내 원화가 강세를 갈 것이다 전망을 했는데 시작부터 원화가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시장 올해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채권시장은 좀 약세를 보일 것이다 하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예상하고는 달리 채권시장도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주식시장, 외환시장, 채권시장, 세 개의 시장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올 한 해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지금의 좀 이상한 현상들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권시장입니다. 교보증권 김형렬 투자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작년 말에 저희 여기 코너에 출연해 주셨었는데 네. 그때 그 올해 상반기에 좀 강세를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생각보다는 조금 좀 달래게 가고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상반기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네네. 네. 자, 작년에 일단 그 올해 코스피 밴드하고 올해 시장 전망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좀 해주시죠. 네, 2014년 코스피 예상 밴드는 하단은 1850, 상단은 2250포인트를 제시해드렸고 네. 전반적인 트렌드는 상고 하저 쪽에 대한 기대 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지난해 코스피가 2000선을 간 넘기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그 분위기가 연초에 조금 흐름을 타주기를 바랬었지만은 네. 예상치 않게 조금 악재들을 많이 만났다라는 평가가 들고요. 문제는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꼈다 보니까 올해 낙관적인 전망이 전부 다 틀린 것은 아니냐라는 것을 조금 되질문하게 되지만 네. 당장 시장에 대한 본질 가치와 우리 주식시장의 적정 가치 훼손은 아직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켰다는 것을 빨리 찾아내었고 이에 대한 어떤 극복 과정을 우리는 기다리는 상황이다라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올해 코스피 지수 예상 밴드 지금 수정할 의향은 없으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증권사들, 전문가들이 너무 장밋빛 전망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 등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2014년 예상 이익에 대한 지나치게 편향적인 낙관적 전망 때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저희는 이런 낙관적 이익 전망치에서 약 15에서 20% 정도 눈높이를 낮춰서 밸류에이션 작업을 해왔었고 네. 이를 감안해서 볼 때 올해 우리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기는 늦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 아직까지 흔들리지는 않았다고 평가가 됩니다. 네. 저도 사실은 작년에 1850 하방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올해 그 연초에 미국의 이제 테이퍼링이 지속하면서 그거 깨지지 않나 걱정을 사실은 좀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1850은 안 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방은 어느 정도 확보하지 않았나. 그런 악재에서도 버틴 거 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외국인이 올해 우리 증시에서 어쨌든 지금까지 팔아댄 게 한 3조 달러 된다 그래요. 네. 그죠? 근데 이렇게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제일 근본적인 원인, 증시에서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네,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해에도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관심이 조금 소원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 들어서도 연초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은 약 3조 원 가까이 주식을 내다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문제는 이런 배경에는 우리 증시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측면보다 신흥국 전반에 어떤 잠재되어 있는 불안 요인 등이 드러나다 보니까 위험 자산을 기피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등으로 평가가 되어집니다. 특히 MSCI 이머징 펀드로 이머징 마켓 펀드에서의 외국인 자금 유출은 오히려 더 크게 발생되어 가고 있지만 네. 한국 증시에서 이탈은 오히려 좀 더 제한적이다라는 평가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요인에서 외국인 투자의 매도 측면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평가를 아직까지 내리고 싶고요. 물론
우리가 지난해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다지 잃을 것도 없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이 현재 외국인 포지션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평가라고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그 일각에서는 그 삼성전자, 현대차를 우리 증시의 대표가 되는데 이 두 회사들의 수익성이 예상했던 것만큼은 못 가는 거 아니냐, 이제는 좀 꺾인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또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우리 증시, 그러니까 그 시장의 그 신흥국 위험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수익력도, 그러니까 펀더멘탈도 어느 정도는 좀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IT, 특히 삼성전자와 우리 완성차 기업들의 전체 이익은 우리 상장 기업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전체 순이익 30조 원을 돌파하면서 네네. 전체 기업 이익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기업이 지난 4분기 어닝 쇼크가 나오고 전반적인 스마트폰 산업의 성장 정체가 예고된다는 식으로 평가하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감익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2014년 우리 증시에서 기대할 만한 부분은 이렇게 지나치게 편중된 IT와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지난 수년 사이 지나치게 업황이 좋지 않았던 산업들의 정상화 과정을 기대해 보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인데요. 네네. 단순히 기업들의 실적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한국 증시의 매력을 크게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면에 또 하나의 이론 중에 하나는 현재 미국이나 유로존 경제를 중심으로 전반적 선진국 매크로 모멘텀이 상당히 좋다는 점이죠. 네. 그러면 다소 시차는 발생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선진국 경제 중심의 글로벌 경제 회복은 나머지 산업들에 대한 어떤 정상화 확률을 높인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결국은 올해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IT,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부진 우려도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산업이 그런 갭을 얼마나 메꿔줄 수 있느냐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금융위기 이후에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또 일본 이런 나라들은 별로 그렇게 매크로 모멘텀이 좋은 적이 없었죠. 한 5년 동안 계속 안 좋다가 이제 드디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럼 당분간은 이런 선진국으로의 자금의 환류, 이게 당분간도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사실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평가가 됩니다. 네. 특히 선진국 경제는 그만큼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번 방향을 잡게 되면 또 쉽게 바뀌지 않는 성질을 보여준다는 그렇죠. 점입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지금은 미국과 유로존 경제 회복에 대해서는 좀 더 믿음을 가져두는 자세가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그만큼 글로벌 투자 자금은 선진국을 향할 가능성 자체는 높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서 바라볼 부분은 이들의 지난 그 선진 국가들의 평균 수익률이 30%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이는 네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는 확률 자체도 분명히 높아졌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일본 증시는 지난해 56%, 2년 동안 80%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물론 그들이 장기 침체를 보인 상황에서의 되돌림이라고도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선진국 경제의 어떤 기대 수준이 선진국 경제 회복 정도가 기대에 또 못 미쳤을 때는 이에 대한 신흥 국가들에 대한 관심은 다시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대신 좀 주의해서 바라볼 것은 선진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에 조금 편승하려 하는 신흥 국가들은 더욱더 늘어날 겁니다. 네. 이는 다시 말해서 경쟁이 치열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신흥 국가들 중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나눠질 가능성 자체는 있다는 점입니다. 네. 가급적이면 한국 증시와 한국 경제가 승자 쪽에 조금 서기를 조금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현재로서는 조금 우려 요인은 있지만 가능성 자체는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뭐 금융 측면에서도 우리가 가장 신흥국 중에서는 안전자산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선진국 경기가 좀 살아나면 우리 실물 경기도 수출이 아무래도 좀 좋아지면서 좋아지긴 좋아질 거라고 보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신흥국 위기는 우리한테 전화위복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 1년 사이에 보면 신흥국 경제에서의 위기론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네. 지난해 인도네시아발 신용 불안이 제기가 되었고, 연초부터 아르헨티나 디폴트 가능성 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선진국 경제의 어떤 추세적 회복이 나타날 때는 신흥국은 반복적으로 위기와 기회를 경험할 가능성 자체가 높다는 점입니다. 네네. 문제는 선진국 경제가 어느 정도 기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신흥국 경제는 이에 대해서
위기와 기회의 어떤 반복 과정에서 위기를 기회로서 인식하는 자세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점이겠죠. 네, 네. 조금 공교롭게도 올해 연초부터 그런 위기론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검증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 1900선을 위협해 왔었던 최근의 상황이 조금 우리가 너무 낙관하게서 우리를 바라왔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것이 지나쳐서 비관적인 상황으로 돌변할 수도 있겠지만 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기회로서 인지해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작년 말에 투자 전략을 얘기해 주시면서 1900 초반 정도면 좀 매수해서 들어가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셨는데, 지금 요즘 이제 1900 초반이란 말이죠. 1900 한 30 정도를 놓고 뭐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요즘 뭐 매수 시기라고 봐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 3년 동안의 우리 코스피의 저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난 2011년 1680, 2012년 1750,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도 1770포인트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지난 3년여 기간 동안에 우리 코스피의 반기 평균 지수가 1900선을 밑돌았었던 적은 없습니다. 네. 이는 우리 주식시장의 성질이 평균에 수렴하려는 성격이 상당히 강해졌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지난해 우리 코스피의 평균 지수가 1960이었고 현재까지는 1940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를 밑도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는 평균에 수렴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는 주식을 비중 축소하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확대하는 선택 자체가 필요하다는 점이겠죠. 문제는 시장의 잠재 불안 요인이 자꾸 등장하니까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많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네. 오히려 지난 3년여 기간 동안의 통계를 신뢰한다라고 가정해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의 어떤 이런 불안한 상황이 투자의 적기가 될 수 있다는 쪽으로도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 뭐가 또 있을까요? 지금 나올 거 다 나오지 않았나요? 사실은 대다수의 어떤 시장 불안 요인은 노출이 됐다라 평가가 됩니다. 그렇죠? 특히 기업들의 어떤 실적 우려, 특히 4분기 어닝 쇼크가 1분기로 번지면 어떠냐라는 걱정들을 최근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는데요. 네. 지금의 어떤 이익의 조정 과정은 너무 낙관적이었던 것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크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그 오차가 축소되고 나면은 이제 투자자들은 당장 올해가 아닌 2015년을 내다보면서 투자할 확률 자체가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증시 격언 중에 고퍼에서 사사 저퍼에서 팔아라. 다시 말해서 가장 실적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졌을 때 주식 투자를 하라라는 조언 등이 있는데요. 네. 이런 과거의 어떤 주식 격언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지금의 이런 불안 상황 등은 적극적인 어떤 주식 투자에 혹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분기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절반이 남았습니다. 남은 1분기 절반 동안의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좀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시죠. 네, 사실 연초 1월 이후에 시장의 어떤 부진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많이 잃게끔 만드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 파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대금 비중이 60%에 달할 만큼 외국인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강해졌다라고 평가가 네.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 시장 PBR 1배 수준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지난 3년간 있었던 적은 드물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수가 강화되었었던 사례들이 많았던 만큼 남은 기간 동안에는 좀 더 우리 평균 주가가 상승하는, 다시 말해서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는 점을 대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지난 10년 동안의 우리 증시의 어떤 상황 등을 기억하고 계신다면은 너무 우리 주식시장이 가파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확률도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완만한 상승 속에서 기조적인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면 시장의 수준이 낮아졌을 때 어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게 가져가 두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일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환율 전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선물의 정미영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올 상반기에 원화, 엔화, 또 달러화 어떻게 움직일 것 같은지 전반적으로 좀 한번 짚어봐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 좀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외환 시장 자체가 예전처럼
뭐 위험자산, 안전자산 선호에서 네. 굉장히 단선적인 면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달러가 강세냐 약세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달러 지수입니다. 네. 달러 지수 기준으로는 달러가 거의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연초 대비. 네. 하지만 저희가 느끼기로는 엔화는 또 강세로 간 것 같고 네. 유로화도 강세고 원화는 약세고 신흥국 동화는 약세고 네. 굉장히 이렇게 각계 플레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종합을 해보자면 일단은 유로화랑 엔화의 흐름이 다른 달러 지수랑은 좀 차별화가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달러는 전반적으로 강세다. 대체로 많은 통화들의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는 게 정답일 것 같지만 네. 달러 지수의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로화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신흥국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또 신흥국 이탈 자금을 받아들이는 그런 지역으로 역할을 자리매김을 하면서 네. 유로화의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신흥국의 위기가 최근에는 또 엔화의 약세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달러 강세 구도 속에 유로화의 강세, 그다음에 엔화의 강세 이런 네. 흐름도 같이 진행되는 그리고 신흥국 통화들이 전반적으로 약세이지만 신흥국 통화에서도 국가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좀 복잡한 양상이라고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 신흥국 중에 이제 그 차별화가 된다는 중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덜 약세고 네. 뭐 요즘 얘기 나오는 뭐 터키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은 더 많이 약세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뭐 그 시점을 이제 어느 때부터 보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네네. 뭐 올해만 놓고 보면 원화가 좀 달러에 대해서 절하가 된 건 사실이지만 네. 지금 이제 신흥국의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나타났던 시기는 아무래도 작년 5월 22일 버냉키 네. 의장이 양적 완화를 시사하면서부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본다 그러면 네. 네, 그 시기부터 보자면은 원화는 한 달러에 대해서 오히려 5% 정도 절상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대부분의 신흥국 통화들은 적게는 5%, 많으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0% 가까이 급락을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화는 신흥국 중에서도 가장 지금 퍼포먼스가 뛰어난 네. 그런 통화의 위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그 다시 좀 원화가 좀 약세로 돌아서 뭐 1,080원을 넘었었죠. 네네. 지금 다시 뭐 한 1,060원대 이렇게 내려오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전 사실은 이번에 1,100 다시 넘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 원화 환율 이렇게 환율 급등하는 건 아무래도 두 번째 테이퍼링 네. 때문이겠죠? 네, 뭐 연초에 증시가 생각보다 많이 못 가는 거랑 재료들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네. 일단은 그 G2의 경기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서 그 미국과 중국이요. 네. 거기에다가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신흥국의 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 안전 자산을 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다시 역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자금들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환류가 되는 흐름들을 보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내 외환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일단은 위험 자산에 대한 포지션 축소 이런 네. 관점에서 원화를 좀 반사적으로 매도를 하고 달러를 매수를 하면서 환율이 예상외로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또 하나 그런 원인을 들자면 일단 1월 중에는 뭐 우리가 계속 경상흑자 지금 최근에는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는데 네. 실제로 1월 달은 경상수지 흑자가 계절적으로 가장 적은 시기입니다. 그렇죠. 적자도 나기도 하고 흑자가 나더라도 굉장히 규모가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수급적으로 1월 달에는 달러 공급이 많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음. 그런 상황에서 환율 상승 재료가 나타나니까 외국인 주식 매도 물량하고 가세가 되면서 이게 좀 상승폭이 의외로 커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손이 좀 보고 많이 있습니다. 컸다. 하지만 환율이 올랐다가 내려오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 다른 통화 대비 또 지금 다시 1,060원 초반까지 이런 내려온 모습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는 외환 수급 기본적인 구조가 달러 공급이 많은 그런 구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또 다른 뭐 변수들을 감안을 하자면 원화가 일단 예상보다 큰 변동성을 보이긴 했지만 네. 이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라고 예상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 개별 이제 화폐별로 좀 강론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은요. 달러화는 올해 연간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달러 강세 계속 하나요? 일단 전반적인 강세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가장 먼저 긴축적인 통화, 네. 그러니까 아직 금리 인상까지는 거리는 멀지만 네. 완화적인 정책을 되돌리는 처음에 사이클에 서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선진국 간의 금리 차이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제 작년에는 그런 테이퍼링 때문에 달러화가
오히려 선진국에는 좀 약세를 보였고요. 신흥국에는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네, 네. 올해는 좀 금리 잡의 변수가 좀 더 반영이 되면서 달러가 선진국 대비 통화 대비해서는 조금 더 강세로 갈 것으로 보고요. 네, 네.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도 강세이긴 하지만 지난해 사실 조정폭이 워낙 컸습니다. 신흥국 컸죠. 통화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폭은 작년보다는 좀 적은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상반기 동안은 달러와 강세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연준이 이제 올해 1월부터 테이퍼링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테이퍼링을 단행하고 나서 미국의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네. 채권 매입을 줄이게 되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채권 금리가 올라야 되는데 물론 신흥국 위기 이런 거랑 맞물려 있긴 하지만 미국 시장의 수급이 그래도 좀 탄탄히 채권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작년 그 고용 지표부터 해서 계절적인 요인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미국 지표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미국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상대적인 달러 강세 현상이 더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면 상반기 동안에는 어떤 이런 신흥국에 대한 그런 불안정성, 그다음에 미국 좀 사이클상 약간 경기가 다운되는 그런 부분. 저도 뭐 기본적으로 미국 경기는 좋게 봅니다만 또 미국이 재정 수지가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국채 발행 필요성이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이런 거죠. 것들을 감안하면 상반기 동안에는 좀 생각보다 미국 금리가 좀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 때문에 상반기에 달러와 강세 정도는 굉장히 좀 약하고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도 좀 혼조 양상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로 가면 이제 테이퍼링 단계가 좀 더 깊어지면서 달러화가 조금 더 강세로 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화가, 우리 관심사 원화니까, 원화의 대달러 환율, 저는 아까 연초에 1100도 잘하면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안 가고 멈추더라고요. 올해 전반적으로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 어느 정도 선을 지금 보고 계세요? 일단 큰 범위에서는 작년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이 이제 1,050원에서 1,150원 정도 움직였는데 네. 저의 지금 연간 전망 기준으로는 그보다 한 3% 정도 원화가 절상되는 그러니까 레인지가 한 3% 정도 내려오는 그런 범위를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변수는 지금 굉장히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달러와는 강세, 여기다가 신흥국 불안이라는 게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굉장히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변수고요. 네. 중국 쪽 경기의 안정 여부도 좀 환율에서는 앞으로 주시해야 될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반면에 이제 국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작년에도 700억 달러가 넘는 사상 최대 경상 흑자를 그렇죠. 기록을 했는데 네. 올해도 550억 달러 정도 흑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최근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채권 쪽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뉴스를 굉장히 좀 긍정적인 뉴스로 네. 받아들이고 있는데 실제로 자금의 흐름에서 우리가 이제 신흥국이냐 그다음에 선진국이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박쥐 같아요. 어떤 점을 보면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는 기본적인 방향은 금융위기 이후에 물론 최근에 선진국의 경기가 좋아지긴 했지만 선진국도 아직도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안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위험하면 선진국으로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괜찮으면 신흥국으로 가고 이런 흐름이 다 펼쳐지기는 굉장히 어렵다. 또 하나는 신흥국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GDP가 선진국 그다음 이머징 마켓이 신흥국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50% 넘었기 때문에 네. 뛰어넘었다고 하면 이제 신흥국의 경기의 비중이 커지는 것만큼을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신흥국 중에서도 굉장히 펀더멘털이 양호한 그런 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가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주식은 잘 모르겠지만 채권 쪽은 그래도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저가 매수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작년보다는 올해 그 달러 공급 우위는 좀 덜 할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아직 좀 대기된 매물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규모 경상 흑자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선물안을 41억 달러를 오히려 순매수를 했습니다. 또 외화 예금은 한 100억 달러 정도 늘었고요. 네. 그 말은 기업들이 해지 비율을 굉장히 낮추고 있다. 첫 번째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환율이 예전 같으면은 1,100원을 깨고 내려오면 더 빠질 거에 대비해서 선물한 매도를 기업들이 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선물한 매도가 더 늘지 않고 선물한 매수가 늘어나는 걸로 봐서 기업들이 지금은 최근 한 3년 동안 환율이 1,05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그 박스권이 유지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경상흑자에 보인 거에 비해서 시장에 실제로 달러 매물이 덜 나왔다라고 보여져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달러원 환율을 오히려 1,050원 박스권 하단을 터치할 수 있는 좀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달러가 강세로 가는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면 달러 원도 어느 정도 그런 매물이 소화된 이후에는 달러의 흐름을 좀 완만하게나마 따라가는 그런 뭐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박스권이라면 좀 빗나간 얘기긴 합니다만 혹시 또 키코 문제 다시 생기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우리 중소기업들. 사실 키코는 과해지가 문제였습니다. 레인지 네. 내에서 보는 네. 거였잖아요. 근데 그죠? 그거를 이제 선물한 같은 옵션 이런 거를 섞어가지고 해지를 한 게 미리 팔아놓은 게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미리 팔지 않고 다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외환시장 포지션은 기업들도 굉장히 중립적이고 네. 기업들은 약간 좀 환율이 좀 반등하면 팔아야지 하고 갖고 있는 게 좀 더 맞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외국인들이 항상 환율을 급등락시킨 게 외국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외국인이 실제로는 2012년부터는 원화에 대한 포지션을 완전히 지금 중립적으로 계속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원화 강세 우리가 굉장히 떠들고 원화가 이제 신흥통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외국인들의 원화 매수세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이 포지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거꾸로 얘기를 하면 예전에는 굉장히 워낙 강세를 밀다가 아니다 싶으면은 뒤돌아서면서 환율을 급등시켰거든요. 네. 근데 그럴 유인은 상당히 별로 약하다라는 거죠. 네. 자, 이제 하나 남은 거 같아요. 우리 관심은 뭐 원화 다음에 달러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엔화. 엔화가 이제 요즘 다시 강세로 좀 돌았어요. 네. 한때는 뭐 110을 넘을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막 그러다가 그렇게까지 안 가고 그 강세가 미국 테이퍼링하고 신흥국 위기 돌면서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면서 이제 엔화가 강세가 간 거잖아요. 네네. 이런 그 엔화 강세 뭐 얼마나 뭐 일단 기본적으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지속이 될 건지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일본이 아직도 안전통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네. 일본이 세계 최대 그 해외 자산 순 보유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시장이 불안하면 그걸 팔고 갖고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엔화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네. 이런 구조에다가 최근에는 계절적으로 좀 그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본고로 가지고 오는 그런 송환 수요도 있었고요. 아베노믹스가 생각만큼 더 추진력을 얻기는 힘들지 않겠냐라는 의구심도 최근에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일단 물가 상승률이 작년 12월에 1.3%로 좀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고요. 네. 그래서 2% 달성이 가능하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그렇죠.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무역 수지가 문제입니다. 무역 수지가 지진 난 이후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연화 기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경상흑자는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지되죠. 네. 지난 연말 연속 3개월 동안 계속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상수지가 적자면 엔화가 약세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단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아베노믹스를 더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힘들다. 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번 4월에 이제 소비세 인상을 하면서 그 전후로 해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 할 거다. 이게 작년에 시장의 컨센서스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분위기, 그다음에 일본 재무성에서도 최근에 법인세 올리는 걸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약간 불협화음이 나오면서 네. 일본이 지금 상반기 중에는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할 수 없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 지금 좀 그 전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엔화를 좀 추가적으로 약세로 끌고 가는데 한계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5엔을 뛰어넘어서 가기는 이렇게 당분간은 쉽지 않다. 네, 이렇게 봐야 105엔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일단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달러가 굉장히 뚜렷한 강세를 보이는 이제 미국 금리 상승을 동반한 달러와 강세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아베노믹스만으로 갈 수 있는 엔화의 약세는 추가적인 부분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네. 일본의 재정적인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면 그게 아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화의 약세를 가파르게 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본의 재정적인 문제, 그게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재정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썼으면 좀 한 230% 되는 네. 국가 부채 비율이면 맞습니다.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전혀 뭐 끄떡없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거기에 대한 경계의 끈을 놓치지 못하는 가장 그러긴 큰 하죠. 이유는 네. 일단 경상수지가 적자가 돌아섰다는 것도 음. 좀 큰 재료가,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걸 지탱해줬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그래도 경상 흑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일본인들이 일본 국채를 다 사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만은 네. 일단 경상수지 적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또 일본이 구룡화도 뭐 하루 이틀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네. 한 2년 전쯤부터 일본 연금이 일본 국채를 순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이라기보다도 지불해줘야 될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되니까. 채권을 팔아서 지불하는 그 금액이 더 불입하는 금액보다 지불하는 금액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투자가들이 일본 국채를 사주는 수요도 이제 점점 약화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엔화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줬던 변수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좀 약해지고 있어서 그게 이제 언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저희도 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달러, 그러니까 원 환율은 아까 한번 이제 레인지를 한번 주셨고, 이제 원에는 지금 한 1,040원 뭐 이 정도 하나요? 네네. 원에는 어느 정도 그 레인지를 봐야 될까요? 원엔도 저희는 한 5% 정도 좀 추가적으로 절상이 될 걸로 작년에 보입니다. 비해서? 네, 작년에 1,000원에서 한 1,200원 정도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5% 정도 보면 한 950원에서 1,150원 정도. 엔화 약세가 올해 추가적으로 가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달러 원도 절하를 왔다 갔다 하겠지만 큰 폭의 원화의 절하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한 5% 정도의 절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조 센터님. 네, 이번에는 채권 전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김상훈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앉으시고. 네. 자, 연초에 우리 그 작년 연말에 볼 때 올 연초에 이제 채권 시장의 금리가 좀 상승하지 않겠냐. 그래서 채권 가격이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예상 외로 채권 금리가 지금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단 말이죠. 예. 자, 이런 채권 시장이 강세 흐름을 보이는 원인, 기본적으로 좀 예.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난해 연말에 올해 초부터 이제 해서 금리가 좀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네. 많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금리가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9%대에서 좀 등락을 보이다가 네. 지금 2.8%대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네. 이러한 배경으로는 1월 금통이 이제 전부터 금리 인하 전망이 좀 부각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르헨티나발 신흥국 위기 우려, 그리고 여기에 미국과 경기 이제 그 중국의 G2 경기가 조금 이제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더해지면서 네. 안전자산 선호가 좀 재부각이 되면서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세 가지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는 신흥국 경기 둔화 우려, 또 하나는 그 신흥국 또 그 위기, 예.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게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기대감,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먼저 이제 연준 테이퍼링 영향부터 좀 한번 보죠.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면서 우리 그 신흥국의 외환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국채 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영향을 미친 거죠, 그게? 예, 지난해 말에 이제 그 12월 FMC에서 올해 1월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그렇죠. 사실 그때는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니까 국채 매입이 줄어드니까는 좀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워낙 지난해 하반기 내내 이제 테이퍼링 이슈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하지만 좀 선반영이 되어서 효과는 크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네. 효과가 크지 않은 뭐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 국채 금리가 3%대에서 2.6%대까지 굉장히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예. 네. 그러면서 테이퍼링보다는 테이퍼링에 따른
이제 그 뭐 신흥국들 좀 이제 위기라든지 그런 네. 외환시장 이제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때 또 마침 이제 미국 경제지표 뭐 고용이나 이런 일부 제조업 지수들이 또 안 좋게 나오면서 네. 이게 이제 그 경기 둔화 쪽으로 오히려 연결이 되면서 미국 금리가 하락하면서 테이퍼링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것으로 인한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이 더 이제 부각이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로 이것이 이제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그렇게 이제 연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옐런 효과도 있겠죠. 옐런이 뭐 예. 금리는 최저 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예. 시장을 안심을 시켰기 때문에. 네, 좀 불안한 그런 우려감 속에서 이제 옐런 의장이 초저 이제 금리를 갖다가 유지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계속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러면서 다시 좀 한숨 돌린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금통위에 대해서도 이제 금리나 기대감들을 그래도 그런 대로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우리 금통위는 요지부동 지금 금리를 예. 동결로 계속 가고 있긴 한데 여전히 금리나 기대감이 있는 상태인가요? 그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그렇게 생긴 배경이 네. 지난 1월 금통위 이제 전날에 외국계에서 이제 그 금리나 전망을 이제 전망으로 수정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좀 굉장히 나왔죠. 급작하게 좀 부각이 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때 한참 이슈가 이제 엔화가 앞에 뭐 환율 쪽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엔저로 이제 가는 반면에 원하는 강세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를 가면서 이거 환율 방어해야 되지 않냐 이런 논리로 네.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1월 금통위에서 뭐 만장일치로 동결이 되면서 동결을 시켰죠.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한국은행 측에서는 우리 이제 나라는 통화 정책과 환율이 이제 상관관계가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적다 이런 논리로 환율만 보고 통화 정책을 바꾸는 것은 아직까지 뭐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좀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적도 별로 없고요. 아직 뭐 우리 특별한 위기 상황 아니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그 지금 오히려 또 엔이 강해지고 원화가 다시 조금 이제 뭐 신흥국 그것 때문에 좀 약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율 명분만 놓고 보면은 금리 인하는 조금 약해진 이제 그 논리가 좀 약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4월이 되면 이제 그 신임 총재, 하는 총재가 교체가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6월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네. 그때 또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정권 2년 차에 또 금리 인상을 바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러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좀 그때까지 계속 좀 유지가 뭐 논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 5월 정도까지. 예. 시장에서 어쨌든 금리가 조금 좀 인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은 있긴 있는 모양이네요. 자, 그 신흥국 위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거 좀 짚어보면 신흥국 위기에 따른 이제 불안 심리가 위험 회피로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 그 채권시장 강세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다 반영이 다 끝났다고 봐야 되나요? 그 아르헨티나발 위기가 부각된 이후에 이제 글로벌 금리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미국 등 이제 선진국들은 금리가 좀 전반적으로 하락한 모양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이제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아니면 그 프레젤 파이브라고 불리는 이제 위험한 좀 주목되는 5개 국가들, 뭐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은 특히 남아공 이런 국가들은 금리가 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금리가 약간 하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의 위치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선진국은 금리가 좀 많이 내려가고 신흥국은 금리가 좀 올랐는데 우리는 약간 내려가면서 한국이 뭐 선진국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려되는 신흥국도 아니고 딱 그 중간 위치를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한국이 계속 상대적으로 신흥국 내에서도 이제 좀 그 상대적인 안정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뭐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 시장에 이탈 기미도 보이지 않고 해서 상대적으로는 그런 우려되는 신흥국에 비해서는 좀 안정성이 계속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그 여쭤보겠습니다. 올 상반기 금리 또 하반기 금리가 하반기 채권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런 또 전망하에 올해 채권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 게 맞는지 한번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상반기에서 금리는 이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요인들로 뭐 금리 인하 논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흥국 우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현재 금리 수준에서
좀 박스권의 등락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제 상반기 말로 갈수록 좀 상승 압력을 받더라도 굉장히 완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세적으로 이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지금 2.8%돼 있는데 추세적으로 3%를 넘어가기는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하반기 갈수록 아까 이제 외환 쪽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때 가면은 이제 아마 테이퍼링 이후의 출구 전략에 대해서 아마 또 시장은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쪽을 또 걱정을 하겠죠. 네. 그러면서 달러가 좀 또 강세를 가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또 금리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점차 좀 상승 폭이 커지면서 올 하반기에는 이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를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채권은 좀 상반기는 좀 더 비중을 늘렸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좀 조금씩 줄이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증권 시장, 또 외환 시장, 그리고 채권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세 분의 전문가분들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보면 올해 우리 그 세 가지 시장 전부 다 별로 그렇게 재미있는 시장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잡고 움직이는 시장은 아닐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그 시장의 변동성은 올 한 해 굉장히 클 걸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아베노믹스 이슈도 있고, 또 선진국 경기가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우리 또 수출은 얼마나 잘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나라 그런 그 금융 시장에서의 변동성을 그 어느 때보다 크게 키우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올 한 해는 시장의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에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장 대응 자세 아닌가 보여집니다.